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요. 맥 에럴의 스몰 트라우마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네. 살면서 누구나 겪을 법한 그런 작은 상처들 있잖아요. 뭐 어린 시절에 누가 나를 무시했던 기억이라든지 친구랑 크게 싸웠던 일, 아니면 직장에서 좀 날카로운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 같은 거요. 그렇죠.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죠. 네. 이런 소위 스몰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작지만 어쩌면 반복되는 상처들이 우리 생각이나 감정, 또 심지어는 스트레스 반응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작은 상처들이 그냥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안감과 어떻게 좀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작동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거군요. 네, 겉보기에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보이지 않는 설계도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요. 또 그걸 건강하게 다룰 실마리를 찾아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특정 상황만 되면 유독 심장이 막 뛰거나 아니면 떨쳐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막연한 걱정에 시달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어쩌면 바로 그 감정의 뿌리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이 스몰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연결고리 같이 한번 추적해 볼까요? 우선 이 스몰 트라우마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스몰 트라우마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통사고나 재난 같은 삶을 막 뒤흔드는 그런 큰 사건과는 좀 다릅니다. 아, 그런 큰 트라우마와는 다른 거군요. 네. 오히려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작지만 우리를 좀 위축시키거나 상처 주는 그런 순간들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들었던 좀 비판적인 말들, 네.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느꼈던 소외감 같은 거요. 직장에서의 어떤 묘묘한 경쟁이나 압박감 같은 것들도 포함될 수 있고요. 아, 정말 일상적인데요. 그렇죠. 마치 신발 안에 아주 작은 돌멩이가 하나 들어갔는데 그걸 빼지 않고 계속 걸으면 어떨까요? 아우, 계속 신경 쓰이고 불편하겠죠? 나중에 발도 아플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작은 불편함들이 계속 쌓이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거죠. 그 돌멩이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에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겼을 수 있는데 그 작은 불편함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는 뭐랄까, 걷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나 심지어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남았어요. 네. 현재 우리의 어떤 생각 패턴이나 감정 반응,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야. 과거의 그 아주 미세한 상처들이 현재의 나를 움직이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처럼 작용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보이지 않는 실이라.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실이 우리가 평소에 자주 느끼는 그 스트레스나 불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책에서는 스트레스하고 불안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 네, 맞아요. 이걸 구분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스몰 트라우마와는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스트레스와 불안 이 둘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 원인도 다르고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대처 방식이 다르다? 네. 스트레스는 주로 현재,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어떤 명확한 위협이나 도전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감 기한이 막 코앞에 닥쳤거나 아니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좀 까다로운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있죠? 네, 생각만 해도 긴장되네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막 긴장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약간 싸우거나 도망가야 하는 그런 투쟁, 도피 반응을 보이거든요. 네, 이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랄까 일종의 생리적인 각성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보통 그 원인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마감이 끝나거나 발표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좀 가라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현재의 명확한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그게 스트레스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불안은 어떻게 다른가요? 불안은 스트레스랑 좀 다르게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혹은 불확실하거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걱정이에요.
미래요?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어쩌면 뭐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만약에 뭐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상태죠. 아, 걱정이 걱정을 낳는. 맞아요. 그리고 실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처럼 그 원인이 딱 사라진다고 해서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걱정이 더 큰 걱정을 낳으면서 계속되거나 점점 더 커지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바로 이 스몰 트라우마가 이 두 가지, 즉 현재의 스트레스 반응을 좀 과도하게 만들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과거의 작은 상처가 현재의 스트레스 반응을 증폭시킨다.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책에 나온 예시를 보니까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예시였죠? 예를 들어 어릴 때 발표 시간에 반 친구들 앞에서 엄청 창피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남들 앞에서 발표할 때마다 필요 이상으로 막 긴장하고 식은땀 흘리고 그런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마치 과거의 그 순간이 지금 여기서 되살아나서 자동적으로 스트레스 스위치를 딱 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뇌는요,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일종의 위험 신호로 저장을 해둬요. 그랬다가 비슷한 맥락의 상황에 딱 처하면 우리를 보호하려고 경고등을 켜는 거죠. 생존 본능 같은 거네요. 네, 생존에 필요한 아주 자연스러운 학습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스몰 트라우마의 경우에는 이 경고 시스템이 너무 예민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 위협 수준보다 훨씬 더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아, 과민 반응이군요. 그렇죠. 예전에 상사한테 딱 한 번 엄청 혼난 경험 때문에 그 이후로는 모든 상사와의 만남 자체가 막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어버리는 것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유독 힘든 게 어쩌면 과거의 그 경험이랑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연결고리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 네, 이 인지만으로도 그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에서 한 발짝 이렇게 딱 물러설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과거 경험이 현재 스트레스의 볼륨을 막 키우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그냥 걱정이 많아지는 것 이상일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스몰 트라우마가 불안을 증폭시키는 방식은 좀 더 교묘하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생각, 즉 인지를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인지를 왜곡시킨다. 네, 책에서는 이걸 인지 왜곡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과거의 상처 경험이 마치 필터처럼 작용해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필터요. 네, 예를 들어서 한두 번 연애에 실패했던 경험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거나 모든 관계는 결국 실패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일반화된 믿음으로 굳어지는 거죠. 아,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데요. 그렇죠. 또 프로젝트 발표에서 그냥 작은 지적을 한번 받았을 뿐인데 그게 나는 뭐래도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식의 자기 비하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 필터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군요. 씁쓸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요. 우리 뇌가 이 왜곡된 생각을 진짜 사실처럼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처럼요. 네,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더라도 그 과거 상처가 남긴 감정적인 무게 때문에 그 생각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왜곡된 믿음은 끊임없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아,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비웃으면 어쩌지? 나는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 이런 걱정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죠. 네네. 마치 스스로 불안이라는 아주 깊고 어두운 토끼굴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것과 같아요. 토끼굴이라니. 비유가 정말. 스몰 트라우마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켜서 불안의 굴레를 만들고 그 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의 왜곡이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이 또 다른 왜곡된 생각을 강화하는 악순환.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해지는데요. 게다가 이 불안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안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체 증상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막 불규칙하게 뛰고 숨쉬기가 어렵고 손발이 저리거나 땀이 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아프거나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는 불면증. 아, 불면증도요? 네,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만성 피로, 이유 없는 두통이나 근육통,
심지어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염증에 시달리는 등등. 그 양상이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많네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복잡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신체 증상 자체가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어서 불안을 더 키운다는 점이에요. 아, 증상 때문에 또 불안해지는. 네. 예를 들어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면 혹시 내 심장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건강 염려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소화불량이 계속되면 혹시 이거 암은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발전할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 스몰 트라우마에서 시작된 문제가 생각, 즉 인지, 그리고 감정, 신체 반응이 서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얽히고 설켜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체적인 패턴,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제가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고 또 이 몸의 불편함이 다시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이 연결고리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고 스몰 트라우마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궁금합니다. 네, 책에서는 몇 가지 좀 핵심적인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관찰하고 구분하기입니다. 관찰하고 구분한다. 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편함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 감정은 지금 해결해야 할 명확한 현재의 문제, 즉 스트레스 때문인가? 아니면 실체가 좀 불분명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즉 불안 때문인가? 이렇게 둘을 구분하는 연습만으로도 문제에 확 압도당하지 않고 한 걸음 딱 떨어져서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구분하는 연습이 첫걸음이군요. 네. 그럼 스트레스와 불안을 구분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만약 스트레스 상황이라면 역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효과적이죠. 예를 들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막 부담스럽다면 할 일 목록을 쫙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네, 실용적인 방법이네요. 반면에 불안이 문제라면 그 불안을 일으키는 자신의 생각 패턴을 좀 탐색하고 거기에 도전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 패턴에 도전한다. 네. 내가 주로 어떤 종류의 걱정을 반복하고 있지? 그 걱정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을까? 최악의 상황은 뭐고? 그럼 최선의 상황은 뭘까? 이런 식으로요. 자신의 그런 자동적인 부정적 생각에 한번 의문을 제기해보고 좀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탐정처럼 관찰하고 질문하는 거네요. 이건 상당히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맞아요. 쉽지는 않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는 용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건 정말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상처를 마주하는 건 당연히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피하거나 억누르는 방식을 택하죠.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저자는 이게 그냥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외면하면 할수록 그 상처는 더 깊은 곳에서 우리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상처를 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그래, 그때 나는 이런 일 때문에 힘들었고 상처받았어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 네. 이건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과거의 경험이 더 이상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힘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치유를 향한 진정한 용기이자 강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나 자신에게 좀 연민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때 너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건 말이죠.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혼자서 이 과정을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해요.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 파트너에게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지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느낌은 고립감을 줄여주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죠.
또한 상담사나 심리치료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전문가의 도움이요? 네, 전문가는 우리가 혼자서는 좀 보기 어려운 무의식적인 패턴을 발견하도록 돕고요. 상처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나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지지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소속감이나 공감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그것 역시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리고 전문가의 안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의 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네, 맞아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일상 속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걷기나 조깅, 요가 같은 규칙적인 운동. 이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잖아요. 네, 운동 좋죠. 그리고 매일 밤 충분한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 이건 감정 조절 능력을 회복하고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고요. 또 단 몇 분이라도 매일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연습하는 건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워주죠. 명상이나 심호흡. 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감사일기. 이건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도록 돕고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정원 가꾸기 같이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창의적인 활동이나 취미에 몰두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맞아요. 마라톤처럼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는 거군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그리고 이 모든 치유의 여정에서 가장 바탕에 되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비. 영어로는 셀프 컴패션이라고 하죠. 자기 자비요? 네. 스몰 트라우마를 다루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과거의 아픈 감정이 확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예전에 익숙했던 그런 부정적인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자신을 막 가혹하게 비난하거나 자책하기보다는 마치 내가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자신을 좀 따뜻하게 이해하고 다독여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나에게 친절하기? 네. 괜찮아. 지금 힘든 건 당연해. 이것도 과정의 일부일 뿐이야. 다시 천천히 나아가면 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죠. 자신에게 친절하게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실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치유는 직선도로가 아니라 아주 구불구불한 오솔길과 같아요. 때로는 앞으로 쭉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잠시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태도예요. 그렇게 꾸준히 자신을 돌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의 삶 전체를 막 뒤흔들거나 행복을 가로막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 상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상처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여정의 진정한 목적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상처들, 즉 스몰 트라우마가 어떻게 현재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을 왜곡하고 또 불안감을 증폭시키는지 그 숨겨진 메커니즘을 탐구해봤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핵심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 패턴을 알아차리는 관찰의 힘,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용기, 또 혼자 힘들어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지혜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이나 충분한 수면, 명상 같은 일상의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그 모든 과정에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당신의 마음을 오랫동안 아주 묘묘하게 불편하게 만들었던 아주 작은 경험들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일 수도 있고요. 혹은 너무 사소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혹시 지금 당신이 특정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 그게 스트레스든 불안이든 아니면 어떤 행동 패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 잠시 조용히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오랫동안 당신을 짓눌러왔던 마음의 무거운 짐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